이게 기업이 좋다? 아 좋아요. 근데 주가가 나쁘다 그러면은 피하시고 주가가 좋다 그러면은 그 회사를 싫어하셔도 사셔야 돼요. 결국 배터리 업계도 초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부터 사서 모아두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럼 영업이익률 좀 이야기가 나와서 그 2차전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2차전지는 영업이익률이 낮잖아요. 네. 근데 매출은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네. 시장도 그렇고 네. 그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뭐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또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익률에서 감익이 분명히 나오고요. 그리고는 또 감가상각이라는 계속 재무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보통 5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깎여 나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출은 성장합니다. 증설도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시장의 니즈는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특히 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그래서 과연 영업이익률을 제조업 평균으로 보시면은 5에서 10%가 나와요.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7%대에서 이게 한 5%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5%대라고 하면은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못 남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시황이 안 좋아지면은 양극재도 분명히 조금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핵심 뭐냐 그러면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 분기 대비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게 깎이면은 깎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그쵸 2차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조금 저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동박 모두 다 케미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케미칼이라는 기준에서는 이게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뭐 케미칼 관련주들 마찬가지지만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반도체처럼 극명하게 갈려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2차 전지 주가는 뭐 3년치, 5년치, 10년치를 땡겨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5년 뒤, 10년 뒤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여전히 성장을 하니까 뭐 유동성도 들어오고 변동성도 크니까 스윙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만 그때마다 포인트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분기마다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될 수밖에 없다. 떨어지면은 주가 방향성은 밑으로 갈 것이고 올라가면은 주가 방향성은 올라갈 것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계산식을 돌리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그죠? 영업이익률 얘기하면은 뭐 보통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뭐 30%씩 남는다는데 50%씩 남는다는데 근데 문제는 본인이 계산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계산하셔서 그 결과가 도출되면은 투자하셔도 돼요. 그리고는 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안 나와서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도 장비주는 투자를 해요. 장비주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뭐 저만의 룰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막 50% 막 30% 남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이게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그게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산업이 완성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스스로 계산할 줄 아는 그 방향성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업이익률은 지금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거고 나중에는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케미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화학적인 케미칼도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면 20% 30%까지 나오긴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등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 등락폭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로 한 3분의 1 토막까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올라갈 땐 10배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바닥을 다지고 뭐 간이 많이 하는데 목표 주가 기준 보시면은 막 지금 현재 주가에서 플러스 100%씩 목표 주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케미컬 산업의 특성이 뭐냐면은 사이클을 잘 타면은 바닥에서 2배, 3배 갑니다. 근데 사이클을 잘못 타면은 위에서 이제 반토막씩 나는 게 좀 많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요 부분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너무 우상향만 다들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열이 된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 여기서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케미칼이라는 걸 동의를 한다면 뭐 우상향은 할 수 있지만 그 진동폭이 되게 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때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겠네요. 지금도 2차 전지는 작년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고점 저점이 한 30%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변동폭이 엄청 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올해 초에 이렇게 랠리를 뿜어준 종목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 그 종목들은 랠리를 뿜어준 만큼 조금 상처도 깊을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정말 본인이 스스로 면밀하게 공장이 얼마가 나오니까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이것을 남이 알려준 공식이 아니고 내가 직접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전히 2차전지를 좋게를 보는 거는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알버말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엄청 크게 냈습니다. 여전히 리튬 산업이 성장하는 게 맞고,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정유업체들도 다들 리튬 산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엑소모빌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도 차세대 에너지원, 그중에 핵심을 리튬으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국가들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또 공급 과잉 레드오션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미래를 선반영했는데 공급 과잉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또 약간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조업 평균이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아까 뭐 리노공업이나 뭐 TCK 이런 데가 높은 이유는 네. 기술력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기술력도 그렇고요. 반도체 자체가 고부가치 산업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오는 친구들이 존재하고 적자를 보는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첨단에서도 인정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찾다 보시면은 얘들은 그냥 15% 나오네, 안 좋네, 이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5%만 나와도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평균치가 5에서 10%다 그러면은 뭐 15% 20%만 나와도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 이런 게 영업이익률 한 15 되면은 대단하겠네요. 그 정도 나오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에서도 그죠, 한 50%에서 10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장기적으로 보는 게 한 7에서 10% 정도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 장기적으로 봐도 그 정도밖에 안 봐요? 왜냐면은 지금도 7% 정도고요. 많이 가면 10% 정도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일단 가정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좀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느냐. GM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 제조사한테 지금 미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배터리 쪽에 보조금 지급하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이걸 쉐어하자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어찌 보면은 갑이 된다.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 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메인에서 수급을 쥐고 흔들고 혹은 메인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기업이 본인들이 적자를 본다, 우리가 못 판다, 생산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쪽이 잘 나간다라는 게 어느 정도 뭐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너네만 보조금을 받고 그래서 너네가 영업이익률이 높으니 너네한테 단가를 후려쳐서 우리가 적자 보는 걸 좀 메꾸자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죠, 지금 우리가 양극재 업체가 몇 없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은 더 싸게 줄게라는 단가 경쟁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과거 사례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긴 하지만 또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또 너무 잘 나가다 보면은 진짜 모난돌이 정 맞듯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한번 맞았죠? 네. 그런 식으로.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고금리에서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금리에 가장 약한 곳이 자동차, 그리고는 뭐 부동산,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는 부동산은 오히려 조금 자산으로서 투자하고 나면은 나중에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력이 된다, 혹은 이게 이 정도 빠지면 내가 사야지 하고 이런 막 대기 매수 수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는 근데 소비재죠. 이게 말 그대로 필수 소비재로 볼 수 있으나 자동차는 보유한다고 가치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미 내가 지금 이 고금리에서 캐피탈 금리를 주면서 자동차를 지금 샀을 때 나중에 내가 이걸 되팔았을 때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굳이 지금 차를 바꿔야 하냐라는 질문이 역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작년부터 좀 잡히고 있는 게, 작년 중반부터는 약간씩
그게 이제 공급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타이어가 어쩌고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생산도 원활해지면서 재고가 오히려 재고가 이제 쌓여가는, 그냥 말 그대로 대기 수요가 이제 좀 이제 다 소화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재고가 쌓여가다 보니까 현대차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작년에 제네시스를 주문을 하면 1년 반이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발주했으면은 그때 주문 넣었으면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시면은 3개월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중고차도 그 가격 옛날 그 지난 막 인기 차종은 플러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이제 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차가 없기 때문에 뭐 중고차 시장도 가끔 확인하고 그러면 저는 차를 단기로 렌트를 좀 해서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단기 렌트를 알아보다 보니까 요새는 1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30%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제 편하게 네. 차를 이제 뭐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붙어 있는 모든 가격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시장은 모든 특성을 감안했을 때 고금리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시장 혹은 뭐 산업에서 이런 방향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약간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뷰를 안 좋게 한 1-2년 정도, 2-3년 정도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정부 역시도 지금 보조금을, 전기차 쪽에 보조금을 충분히 지급을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곳에 또 보조금을 쓰려고 하고, 경기 침체이다 보니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쪽으로도 약간 돌리고 있는 편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자동차 시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면 2차 전지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번에 좀 더 이제 조정이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월 15일이 되면은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에서 보고서가 딱 나왔는데 양극재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다. P와 Q가 감소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더 어찌 보면은 한번 매도가 터지고는 그러고 난 뒤부터 지금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좀 더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주라든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도 투심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니는 나와서 맨날 왜 2차 전지를 까냐 그러시는데, 저가 2020년 이제 2011년이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엄청 깠어요. 떨어질 게 보이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작년부터죠. 작년 중순, 작년 말부터는 반도체를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게 보이니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이 좋다? 좋아요. 근데 주식이 주가가 나쁘다 그러면은 피하시고, 주가가 좋다 그러면은 그 회사를 싫어하셔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과열이라는 점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테이버님은 2차 전지 기업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지금 이 순간에 뭐 그런 기업들이 좀 있으세요? 지금요, 저는 오히려 삼성 SDI라든지 LG엔솔을 지금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반도체 대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결국 모든 뭐 내재화를 하든 뭘 하든 모든 가격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결국 배터리 업계도 초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LG엔솔이나 아니면 삼성 SDI 같은 기업을 지금부터 사서 모아두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무조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잘 따져봐야겠네요. 본인이 계산기를 굴리셔가지고 명확한 자료를 받아 보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리서치 자료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자료를 보더라도 별로 좀 동의가 안 되는 편이라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론 빠지면은 살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마이크로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은 좀 더 이렇게 뭐 조정이 온다든지 혹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식으면은 오히려 저는 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 좀 조심하셔라, 계속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포스코 홀딩스 있잖아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도 PBR로는 엄청 싸더라고요. 네네네. 많이 올랐는데도. 네. 혹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견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30만 원 밑으로 깼을 때, 작년에 이제 수혜 입었을 때
실제로 저는 그때 사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고는 포스코홀딩스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티시면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0만 원 전후에서 스윙 투자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포스코를 철강 기업으로 볼 것이냐 리튬 기업이라고 볼 것이냐 하면은 저는 여전히 철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를 로봇 기업으로 볼 것이냐 삼성전자를 반도체 기업으로 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도체라고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포스코에 추가되어 있는 리튬 사업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처럼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때문에 올라간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규모를 보더라도 뭐 3년 뒤에 돈을 번다, 5년 뒤에 돈을 번다? 벌 수 있죠. 근데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지금 철강 기업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철강 중에서도 중국의 철강석 가격을 중심으로 보는데 다른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올해 내내 철강석 가격이 800위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주가를 따져보시면은 포스코가 30만 원 근처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수준입니다. 이게 중국의 아변, 열연, 냉연 가격을 다 보시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면 적당해요. 중국의 바오산 철강 혹은 뭐 유럽에 있는 아르셀로미탈이라든지 이게 또 미국에 있는 유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뭐 철강 기업들을 다 놓고 보시면은 대부분 비슷해요. 다만 포스코는 지금 이제 리튬 사업을 크게 한다라는 그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떴어요. 2배가 갔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싸다라는 포인트에서 저는 이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싸다 혹은 뭐 PBR이 싸다라는 이유로 올라갔다가 이게 안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뭐 여의도 기관들이 사고 개인들이 사서 안 파는 경우에는 안 빠집니다. 외국인들 많이 팔았던데요. 네. 문제는 외국인들이 왜 팔고 나가느냐 이건데요. 외국인들이 밑에서는 정말 많이 샀어요. 상승하기 전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55%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 포스코는 6% 정도의 주주 환원이 가능한 기업이었습니다. 철강 기업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기술력도 좋고 뭐 이름값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주주 환원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주주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주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주주 환원이 한 2% 후반대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2% 후반대의 급등한 종목을 내가 보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니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좀 더 주주 환원이 좋은 기업을 내가 보유를 할 것이냐 이런 측면이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차순위로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애플 기준으로 보시면은 주주 환원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까지 포함하면은 3%가 넘습니다.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애플보다 더 성장을 할 것이냐, 애플보다 더 많은 주주 환원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비교를 많이들 하겠죠. 그게 엔비디아가 된다면, 테슬라가 된다면, 아마존이 된다면 사람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차순위로 밀리는 거고요. 저 역시도 포스코홀딩스를 차순위로 밀어놓을 겁니다. 철강회사 기준에서 스윙을 투자를 하든 안정적인 투자를 하든 가치 투자를 하든 배당 6%짜리라 그러면은 사놓고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뭐 전략을 뭐 수립을 할 수 있어요. 뭐 채권 대신 뭐 6%짜리를 내가 매입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3%면 뭔가 애매해지거든요. 근데 차트도 조금 무서운 상황이고 그리고는 이 기업이 그래서 리튬으로 빠르게 전환이 됐냐 리튬이 이 기업의 핵심이냐 놓고 보면은 아니죠. 여기서 철강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벌고 있는 재무제표가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말 그대로 내화물이 원래는 7, 80%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고로에 들어가는 그 바닥에 깔리는 불에 타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고 유통하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신사업으로서 이게 양극재, 음극재로 넘어갔고요. 그거는 당장 내년이면 공장이 오픈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화물이 60%대, 50%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반반입니다. 이러면은 2차전지 기업으로 볼 수 있죠.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볼 수 있지만 포스코는 이미 70조, 80조를 철강에서 하거든요. 리튬이 올라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스틸 배드인가요? 스틸 셀인가요? 에코프로요? 네, 뭐 그 지주사요.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그 하나증권의 연구원님이 쓴 네. 레포트도 너무 높게 잡았다. 네. 가격이요? 네. 목표 주가를 너무 높여 잡았다. 에코프로 BM이구나. 에코프로에 관련돼서 이제 뭐 어.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너무 높게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BM 같은 경우에는 그죠 실제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목표 주가를 이렇게 뭐 설정을 하고 그 영업이익률 계산식에 따라서 뭐 증설이 완료되고 그 당시에 리튬 가격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으나 에코프로는 지주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는 카카오입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주식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침에도 이제 뉴스가 났던데 IPO가 4월에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대표의 법정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좀 과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KLX에서 IPO를 미루고 있다 혹은 IPO 결정을 안 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시장 수급을 오히려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고 그리고는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좀 KLX에서도 조심하는 게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자회사 상장을 또 할 겁니다. 하기 위해서 이미 물적 분할을 끝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자회사 IPO를 하는데 제 유튜브에 댓글을 정말 많이들 달아주시더라고요. 이 채널이 더 크니까 여기서 명백히 밝혀드리면은 카카오도 오를 때는 지금과 같은 논리였어요. 카카오는 국민기업이고 카카오는 했는데 박살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때 내가 공부할 걸. 근데 지금 에코프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회사를 IPO하겠다라고 제도적으로 규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회사들을 분할을 시켜놨고요. 그런 이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재무가 만들어지면은 하나씩 IPO를 하면서 시장의 돈으로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IPO를 안 한다라고 밝힌 적도 없는 상황에서 IPO는 이미 실제로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는 머티리얼즈가 상장되면 이노베이션도 상장될 거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죠. 한국 시장은 왜 이래라고.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은 왜 이래? 내 계좌는 왜 이래가 됩니다.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린 게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철광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리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없는, 오너의 이해관계가 없는 기업이에요. 네이버가 그렇죠. 오너의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까 네이버는 자회사 상장을 안 하고요. 과거부터 추진하는 건 딱 한 건 있습니다. 웹툰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사업을 나스닥에 상장하겠다. 목적이 명확해요. 헐리우드 시장과 더 큰 자본에서 어찌 보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만 카카오는 다르죠. 모든 회사를 IPO를 했고 IPO를 더 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봤더니 얘들이 많이 다른 앤데 포스코랑 에코프로를 보더라도 포스코는 IPO가 없을 겁니다.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거는 뭐 정관에도 기록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포스코는 오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오너가 있고 그 부분에서는 지주사는 많이 위험하다. 그래서 뭐 스틸 배드가 아니고 처음부터 배드였고 처음부터 그거는 주식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홀딩스는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홀딩스, 특히 지주사, 오너가 있는 곳은 승계를 위한 하나의 종이 쪼가리예요. 그래서 승계 때문에 오르고 승계 때문에 빠집니다. 그런 종목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런 종목들이 배당이 5% 6%가 될 때 채권 대신 투자하시는 거예요. 안 망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 관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내부의 거버넌스 문제는 완전히 다른 걸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좀 시간은 오래 걸린다. 리튬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차전지 기업으로 분류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리튬으로 잘 넘어가고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또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말 그대로 리튬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네. 뭐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리튬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 톤수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현재 시장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 정도 목표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100만 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죠? 그 목표치를 이뤄내면은 그때의 주가는 100만 원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라고 하는 시기가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얘기를 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네.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한 50%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죠? 더 올라가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간 수익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